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북한 정권의 이제 최고 책임자가 되는, 선정되는 과정에 김일성과 박은영의 경쟁 구도가 나름대로 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경쟁 구도라기보다도 일방적으로 소련군에 의해서 김일성을 내세우려고 벌써 작업을 다 해놓은 상태일 것 같고, 거기에 박은영이는 자기의 명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또 이렇게 자기의 또 위상을 아마 내세우면서 도전을 해본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이제 김일성이가, 네. 북한의 김일성이가 북한의 지도자로 네. 최종적으로 스탈린이 점을 딱 찍은 거는 1946년 7월달입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네. 과정에 네. 김일성과 박근영의 네. 병합 관계가 있었어요. 네. 그럼 전번에 시간에 말씀드렸지, 그 소련군의 지휘를 받아서 김일성이가 1945년 9월 19일 원산을 통해서 북한에 들어가가지고 소련군이 지원한 게 계속 이제 부상하는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쭉 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박은영도 남한의 샤버진하고 손을 잡고, 샤버진, 네. 샤버진. 네, MGB 네. 요원하고 손을 잡고 하고 있으니까 모스크바의 지령도 듣고 네.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북한에 돌아가는 것도 또 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가.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김일성이가 북한의 지도자로 네. 최종 낙점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네. 몇 사람이 네. 그 정언을 남겼습니다. 네. 그 정언을 좀 구체적인 걸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네. 1970년대 초에 네. 김상규라는 분이 조선전쟁론, 김상규, 네, 조선전쟁론, 조선전쟁론, 네,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양반은 그 조선전쟁론을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정보문서를 분석해서 이제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김상규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면, 스탈린 때 제2인자가 세 사람이 있었다. 그게 몰로토프, 말렌코프, 베리아 세 사람이 있었는데, 몰로토프는 외모상으로서 우리 여기 이제 샤버신이라든가 MGB 북한 지부장 발라사노프, 그러니까 외무부 소속으로 위장을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밀 모르겠는데 외무부 계통에 많이 가까웠고, 그리고 이제 김일성은 극동소련군 정찰부대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김상규 조선전쟁론 작가는 뭐라고 하냐면은, 베리아의 추천으로 김일성이가 지도자를 낙점됐다. 이렇게 이제 썼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북한 연구하시던 전문가였던 김창순 선생하고, 김학준 교수 이런 거는, 일본의 정보문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냉전시대이기 때문에 자료가 빈약해서 참 귀했죠. 그 당시에는 김일성이가 진짜나 가짜나 이런 분석만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냉전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료가 발굴될 적에 제가 많이 언급합니다만은 레베데프, 북한을 점령한 소련 25군 정치장교 레베데프가 자기가 김일성을 지도자로 내세우는 북한 내막에 대해서 냉전이 끝난 다음에 우리 중앙일보 특별 취재반하고 인터뷰에서 밝힌 걸 보면 그때 일제가 패망하고 나서 자기가 그 당시에 자기 장관인 시티코프 연해지 군강구의 군사위원 정치장교 시티코프로부터 3번에 걸쳐서 지시를 받았는데 처음에 8월 말에 시티코프가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88 전차에 김일성이를 평양에 데려보낼 테니까 주택, 자동차, 생필품 이런 걸 공급해주라. 그리고 한 일주일 있다가 다시 시티코프로부터 김일성이 평양에 들어가면은 공산당에 입당시키고 그리고 소련군 장교로 구성된 경호원들을 붙여라. 그리고 지방에 비밀리
돌아다니면서 얼굴을 많이 좀 홍보를 시켜라. 이런 지시가 있었고, 김일성이가 9월 19일날 들어오는데 그 들어오기 일주일 전에는 시티코프가 다시 이제 세 번째 지시죠. 연락이 와가지고 당분간은 김일성이 돌아다니는 걸 절대 비밀에 붙이고 우선 조만식을 내세워라. 북한 지도로. 그렇죠. 조만식 선생이. 조만식 선생이 명망가니까. 그렇죠. 소련군으로 봐서는 함부로 제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조만식 선생을 넣어서고 그 과정에 김일성을 작업을 같이 통일 전선 전술을 또 구축하라는 말이죠. 연합 전술을 구축해라. 이런 시기를 받았는데 또 한 사람의 정원은 메크레러. 이 사람은 전번에 말씀드린 정치 칠과 심리전 담당하는 25군 정치 칠과 장인인데 메크레러는 자기가 모스크바에 있을 적에 빨리 평양에 들어가서 김일성을 북한의 지도자로 부상시키는 작업을 해라. 이걸 지시를 받고 김일성보다 한 달 먼저 북한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달 전이라고 그러면 벌써 7월 달에 8월 초에. 그러니까 아까 8월 초 같으면 8월 말. 근데 그 한 달이라 보는 이 관계가 이 사람들도 또 수시는 제대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다 하는 거지. 한 달간의 시차를 가지고 이게 뭐 진위 여부를 하기는 무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의심보다 궁금한 거는 그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서 원폭이 1차 투하되고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서 원폭이 이제 또 2차 투하되었는데 그리고 8월 13일 날 소련군이 일소 조약을 파기하고 소련군이 바로 진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소련군이 8월 13일 날 소련군이 북한이 진주를 했는데, 벌써 그 전부터 이런 이제 그 북한 지역을 어떻게 장악하겠다는 그런 어떤 소련군의 이제 그 계획이 벌써 갖춰져 있었다고 봐야지, 그죠? 수립되어 있었죠. 수립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 진행되는데, 미국에서 원폭이 투하된 그런 어떤 상황으로 결정적으로 바로 그냥 일본의 항복이 그냥 빨라지게 되는 그런 계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원자폭탄. 그 나중에 또 기획이 있지만, 근데 미국이 원자폭탄을 그 당시에 소련하고 영국하고 미국이 연합군 있잖아요. 같은 이제 동맹인데도 스탈린이 모르게 원자폭탄을 개발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냉제시대 때 미수가 대립하는 중요한 원인도 그 하나 있었는데 미국이 비밀리 원자폭탄을 만들었는데 소련 KGB들이 그거 다 해주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소련은. 그러니까 그 만들어 놓고 이걸 원자폭탄을 쓰느냐 마냐 이걸 고민하다가 트루만이 땡 불러서 전쟁이 빨리 끝났지. 안 그러면은 일본은 끝까지 싸웠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런 국제적 관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각을 한반도를 위해서 박은영이냐 여원영이냐 뭐 이런 것보다는 국제적 감각이 가지고 이걸 한반도를 봐야지 우리가 공정하게 볼 수 있지. 한반도는 어차피 지정학적인 조건에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크게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날도 지금 한중일 이게 지금 그 다음에 한미관계 이게 지금 핵심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교통통신이 발달하니까 이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에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게 뭐 주변 상황에 세계 4대 강국의 우리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그런데 이 분단 구조가 더 해소가 안 되잖아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래도 북한 정권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지금 한반도가 분단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제 어떤 남북한의 그래도 정통성 부분은 우리 역사적인 관점에서 좀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연구가 많이 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던 말을 조금 더 계속하면, 김일성을 이제 지도자로 추도하는 그 소련에서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원자 중에 냉전이 끝나고 조금 더 정확한 사람이
누가 정을 남겼는가 하면, 그 당시에 극동소련군 총사령관 부가, 코바렌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코바렌코가 또 중앙일보 특별취재반에 진술을 중요한 게 남은 게, 그 당시에 자기하고, 자기가 총사령관 부관의 급비상이기 때문에 단산 잘 모를 거다. 그 당시에 9월 초에, 스탈린이 김일성을 불러서 모스크바에 갔다 온 적이 있다. 거기서 스탈린이 이 사람이 됐다. 이 김일성이 됐다. 그래서 또 열심히 해라. 군은 이 사람을 도와주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상당히 좀 이 양반 그 진술이 구체적인 게 계속 그 장반의 이제 진술이 뭐라고 하는 거면은 그래서 그 이제 소련 군부가 김일성을 계속 지도하는데 그 당시에 박은영이가 박은영 이제 샤버신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박은영이가 그 당시에 그때 이제 샤버신이 이제 서울 그 MGB 서울 지부에 그때 책임자로 와 있었던 그때 부부랑 같이 부부 공작조라고 보면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 샤버신 부부가 거기 있었는데 46년 7월달에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이 작업들이 그때까지 막 김일성하고 오는데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샤버신이라든가 MGB 계통에서는 저쪽에 박은영을 밀고 있었어요. 그 모스크바에 몰라토까지. 그러니까 이제 박은영이가 그걸 신랄하게 비판하는 비판서를 씁니다. 왜 그 비판서 요지가 뭔가 하면 김일성이가 국내 공산주의자들을 무시하고 있다. 빨치산 마우디야 독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나하고 남쪽에 있는 다음들을 무시한다. 그 쏘는 군중에 왜 김일성만 지원하느냐. 이걸 비판서를 써가지고 샤버신을 통해서 MGB 극동본부에 보내니까 MGB 극동본부에서는 극동소련군 총사령관한테 그 비판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 양반이 어떡하냐 고민하다가 그걸 모스크바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탈린까지 이제 보고가 되니까 스탈린 보고 야, 이거 박은영이 말도 일리가 있다. 그렇죠. 두 사람을 모스크바로 좀 보내라. 이래가지고 남쪽에 있는 그 박은영을 샤버신이 막 비밀리 평양에 보내가지고 그치 비행기로 모스크바로 보냈는데 거기서 스탈린이 또 면접하면서 그래도 이 김일성이 낫다는 걸로 최종 확정됐다. 그래서 김일성이 손을 들어주고 그래서 끝난 거죠. 김일성. 그렇게 정리가 되어버렸네. 그래서 그 김일성 지금 그 시대가 열린 거죠. 참 왕조가 지금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그래서 뭐 역사는 이제 또 멀리 가야 되니까 뭐 앞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 국민들의 그 어떤 정확한 어떤 정체성 이런 게 아마 바탕이 돼서 대한민국 미래가 잘 갖춰지면서 후대들에게 잘 물려주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 우리 김일성과 박은영의 경쟁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이런 소련 정보기관 출신들이 그 대부분 그때 88 정찰재단에 속해 있는 북한 정권을 창출한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그 88 정찰재단의 그 멤버들이 그 북한 정권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장악하기 위해서 활동한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또 대담을 또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